예,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아침부터 장례를 꽉 채워주셔서 오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반기 첫 조찬 간담회에 성황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잘 아시다시피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한 문의도 많으시고 궁금증도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 또 의문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정거래의 구현이라는 것은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면서 또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우리 경제 주체들이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이행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임 위원장님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동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KDI 연구원을 거쳐서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시다가 지난 9월에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이 되셨습니다. 신임 위원장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성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9월 9일 날 임명을 받고 9월 10일 날 취임식을 했습니다. 오늘이 딱 6주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어떤 칼라를 가질까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해소해 드릴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할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오늘 초대해 주신 박용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정위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왜 이런 공정경제를 추진을 했어야 됐는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필요성, 그리고 이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앞으로 공정위가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가, 공정위의 역할과 과제는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정을 보시면은 대외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 각 나라의 경제 성장률의 평균을 봤더니 실제로는 작년보다 어떻게 보시면은 이쪽을 보시면 조정폭을 보시면 0.7%로 훨씬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한국도 당연히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0.6% 정도 하락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다. 이 저성장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는 다른 세계, 특히 선진국에 비교하면은 저성장의 정도가 조금은 그러니까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노딜 브렉시트로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어떻게 됐는가? 이건 대일본 수출 수입입니다. 수출을 보시면은
지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9%가 감소를 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8.6%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발생한 문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네거티브한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일본에도 그 네거티브한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투자가 많이 부진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성장률 하락이 국내에 있는 연구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예상되고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가진 요소보다는 해외에 있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속에서 발생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이제 조금 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일단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양극화가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보시면은 최근 5분기 연속 감소하던 1분위 소득, 즉 바텀 20%에 속하는 계층에 있어서 소득이 약간은 증가를 했습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분위 대비해서 5분위에 있는 이 계층의 소득이 실제로 이렇게 얼마나 비율상 차이가 있나를 보시면은 4.73에서 5.35로 양극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정이 조금은 좋아지기는 하지만 최하위에 있는 가구 쪽에서 보면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갖다가 좀 개선하고 경제에 있어서 활력을 갖다가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제 옆에 계셨던 삼성전자의 부회장님께서도 이렇게 새로 나온 갤럭시 10 이걸 보여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입니다. 기술과 산업의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등장, 성장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경제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들이 이게 외국계 기업이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들 소비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업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하는 역할들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갖다가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갖다가 저희가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후발 진입자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장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4차 산업의 시대라는 것은 또 다른 과제를 저희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소비 채널이 다 바뀐 거는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족분들 아니면 자제분들이 인터넷으로 모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통업계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평가입니다. 이렇게 사정이 녹록치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 과연 공정위는 어떤 정책 목표를 갖다가 세우고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으로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구축을 하자,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 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지는 포용국가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럴 겁니다. 도대체 공정경제가 뭐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에 오신 분들, 특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굉장히 성공하시고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도 우리나라를 갖다가 알리는, 그리고 우리들이 해외 여행할 때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는 그런 훌륭하신 기업의 대표자께서도 많이 오시지만 일부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 경쟁 구도가 꼭 공평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구조를 저희가 조금은 개선을 해가지고 국민과 기업이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평평한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 즉 이렇게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조금은 평평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저희 공정경제가 추구하는 바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정경제는 다음이 아닙니다. 저희는 혁신하고 포용을 갖다가 위한 경제 인프라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혁신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신에 필요한 리소스를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대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거, 그를 통해 가지고 혁신 의욕이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헤드 테이블에 안산에서 있는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계시고 삼성전자의 부회장님도 계시고 현대자동차의 부회장도 계십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여기에 계신 부품업자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혁신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의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혁신에 대한 성과, 당연히 불확실성이 큰 혁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혁신하고 나서의 성과가 크다고 하면은 조금 더 혁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공정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혁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다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정경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시장 규칙이 준수돼야지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시장 전반의 어떤 효율성이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릴 겁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보시면은 불확실성이 훨씬 더 심화되고 어려움이 커질 겁니다. 대기업도 어려움에 많이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시면은 하청기업 아니면 납품업자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한 거래 가능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런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우려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거시경제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제라는 말로 가불경제 아니면 가불정책을 추진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가맹점에 24만 개의 가맹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하고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가 19만 개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리점 30만 개, 그리고 중소기업 한 373만 개, 여기를 다 합친 이 기업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불관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힘의 불균형에서 놓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어려움이 가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이분들은 온라인상에서 모든 소매가 쇼핑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유통업체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들어진 경제 환경에서 수익성 악화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진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겁니다. 저희 이제 공정위에 들어오는 민원 신고는 1년에 한 40만 건 내지 50만 건입니다. 그 중에서 공정위가 정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안건들은 한 17만? 이 정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650명의 직원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건화되는 걸 보시면은 한 1년에 4천 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도급 쪽에서 보시면은 1년에 사건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게 660개, 695개, 820개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가맹 유통 대리점 보시면은 190개, 172개, 231개로 이쪽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신고하는 내용의 주요한 것을 보시면은 하도급 관계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금에 대해서 미지급을 하더라. 그리고 원가 정보들을 요구를 하더라.
그뿐만 아니라 일을 갖다 하는데 계약서를 갖다가 발급을 하지 않아서 후에 문제가 됐을 때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맹 유통업체에서 여기에서 보시는 이 한 200개의 신고 사건을 갖다가 궁극적으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을에게 갑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갖다가 전가를 시키더라. 그래서 굉장히 어렵더라. 그리고 열심히 해왔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제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받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면은 어느 가맹본부에 희망점주가 되고 싶은데 이때 제공받는 정보들이 허위나 과장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런 가불관계의 문제를 알고 어떤 일을 많이 해왔느냐,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이 하도급 가맹이라든가 가맹 유통업자에서 을에 대한 보호제도라고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 을들이 가지고 있는 협상력을 좀 저하시키는 문제로서 전속거래 강요나 원가 정보에 대해서 요구하는 행위를 갖다가 저희가 하도급법에서는 금지를 시켰고요. 가맹사업법에서는 보시다시피 임원의 위법 아니면 부도덕한 행위로 발생하는 가맹점주의 손해, 즉 오너 리스크, 여기 혹시 이제 이 기업들이 오셨으면 기업에 대한 폄훼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오너 리스크 때문에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하도록 저희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는 걸 갖다 의무화를 시켰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복합 쇼핑몰이나 아웃렛이나 이런 형식상은 임대업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품 판매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중소사업자가 체감하는 거래 관행이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여기 상공회의소의 전체 멤버 중에 한 90% 이상은 중소업체가 가입한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조금은 개선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의 이제 일을 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기업 정책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재벌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재벌 정책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반 경제력 집중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도 상위 집단, 즉 가장 잘하는 1대, 2대, 3대 이런 쪽에 이제 대기업 집단,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은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지금 현재 특별한 제재 조치를 갖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과가 좋고 효율성 좋아서 규모가 커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위적인 규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적은데 다수 계열사를 갖다가 보유하고 그리고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더라. 10대 집단의 총수 지분율을 보시면은 5.1%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5.1%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데 전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0.9%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지분율을 행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이러한 대기업 집단에서 발생하는 거에 일부 경우기는 하시겠지만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봤더니 어떤 거냐면은 편법적 경영 승계를 위해서 특정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개인 지분율이 높은 곳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 손해를 보느냐? 일반 소액 주주들의 지분율이 높은 상장회사에서 비상장회사로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을 하고 이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일감을 몰아준 계열사는 빨리 성장을 하거나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래를 갖다가 가져가는데 이미 갖고 있었던 거래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일감을 뺏기는 그런 중소사업자가
발생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국이 있습니다. 이 기업집단국이 2019년 10월에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봤더니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산 규모로 5조 이상의 을 가지고 있는 기업집단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적으로 한 12%, 그리고 금액으로는 198조, 약 200조입니다. 이 중에 저희는 모든 내부 거래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편법적 경영 승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주주의 지분이 상대적인 지분이 높은 기업을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시장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하고는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규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벌 개혁을 위한 그간의 공정의 노력은 어떻게 됐는가? 실제로 보시면은 저희들이 크게 많이 제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2017년 9월 기업 집단국이 신설된 후 사익 편취 부당 지원들에 대해서 한 23건이 있었지만은 동시에 또 많은 기업 집단에서 대기업에서 저희들하고도 같이 협조하는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는 장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와의 어떤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은 실제로 이 경제 쪽에서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일부에서는 분명히 어떤 소기의 성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아직 피부로 느끼기에는 체감하기에는 부족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공정경제를 추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당국으로서 시장 경제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경쟁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도 사실은 존재를 합니다. 또한 혁신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들에게 있어서 크게 많이 서포트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다음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불관계에 있는 많은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시장 경제를 갖다가 만들고 제대로 된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 이게 저희가 앞으로도 추구해야 할 방향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 규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저희가 감시자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감시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심판관으로서 공정하게 저희가 움직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사업자 여러분들의 합리성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정위가 모든 거에 다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 성과가 난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체제를 변경시키는 거, 구조적인 변화를 갖는 거 이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경제학자로서 배운 거는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실제로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공정경제 실현, 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공정위한테 주어진 헌법에서 주어지고 공정거래법에서 주어진 저희의 소명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저희들이 대기업에 대해서 별로 프렌들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세 사업자들은 저희가 영세 사업자에게 프렌들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에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우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같은 노력을 갖다가 기울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요즘 공정위 사건들은 국내 사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습니다. 법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하고 법을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제로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책이 무엇인가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런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이게 집행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세 사업자,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함으로써 실제로는 저희가 개입이 안 되더라도 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한번 기업들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과 규제만으로 실제로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공정거래 제도를 갖다가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께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 법제도를 갖다가 준수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그 부분을 갖다가 잘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른 쪽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칙금 아니면 과징금이 실제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해외 나가시면은 이런 경쟁 당국이나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과징금이 아주 큽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찾아봤더니 2018년까지 우리 기업들이 미국이나 EU 등 해외 경쟁 당국으로부터 가격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건은 한 25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과징금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경쟁 당국에다 얼마만큼을 갖다가 부과를 받았느냐면 3조 6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해외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쟁 정책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제대로 따르셔야 됩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정거래가 갖고 있는 법규를 여러분들이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는 또한 그러니까 경쟁 당국이 가지고 있는 제재만 걱정을 하십시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사회에는 훨씬 더 소비자들이나 주주들의 역할이 강해질 겁니다. 이때 보시면 기업의 제재를 받았다라는 거는 과징금 몇 억,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레퓨테이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는 국내적으로 그리고 해외에 갔을 때도 소비자들이나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투자자들 그리고 다른 사업자들하고에 있어서의 레퓨테이션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희 법을 많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업자분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여러분들께서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당연히 갑을 문제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어떻게 저희가 방점을 둘 텐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개별적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사건의 발생을 조금 더 적게 하자, 근절시키겠다는 말은 못 드리고 좀 사건을 줄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자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맹점 중에 58% 이상이 본인들은 한 번도 가맹점을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가맹점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이 남의 걸 베끼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58%의 경우에. 이런 분들한테 뭘 얘기를 할 거냐면 1+1제로 최소한 1년은 한 번은 운영해보고 그 운영에서 나온 노하우를 가지고 가맹 희망점주들을 모집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갖다가 제대로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희망점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갖다가 주십시오. 허위 과장 정보 주시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정보랑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가지고 있는 상권 정보 시스템을 갖다가 저희가 합쳐서 이런 정보가 희망 점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 하도급 경우에서도 실제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어떤 식으로 이 하도급 대급을 지급했는지 그 밑에 있는 2차, 3차가 보고 움직일 수 있게 이 정보를 갖다가 조금은 공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정보만 가지고 할 거냐?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부당한 단가 인하라든가 판촉 행사라든가 비용을 갖다 전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가 법 집행을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접근에서는 저희가 개입하기보다는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업계의 현황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갑과 을이 계약을 맺어 가지고 문제의 소지를 조금 더 처음부터 완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저희가 확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협약 체계를 좀 더 많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대기업을 저희가 항상 한테 뭐를 하라고 요구를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보시면은 5조 이상의 기업 집단에만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익 편취라는 거에 있어서는. 근데 5조 미만의 기업 집단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익 편취 내지는 일감 몰아주기 아니면 부당한 내부 지원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부당한 지원, 특히 5조 미만의 기업 집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훨씬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부당한 내부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 집행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게 대기업도 조금은 더 오픈돼 가지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일감을 나눠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 이런 일감 나눠주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저희가 유인체계를 제공할 방법을 갖다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윤곽은 조금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동방성장지수라든가 어떤 우리 공정거래가 가지고 있는 평가에서 이 부분 일감을 나눠주는 경우에는 이걸 반영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셨다시피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보시면은 해외에서도 성공하고 국내에서도 성공한 부분들이 이 서플라이 체인이 제대로 다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 부품 사업자들 아니면 장비 사업자들 소재 부품 소부장이라고 되는 이런 사업자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대기업도 이제는 경쟁력 있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써주시고 이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파트너로 만들어서 이분들에게도 일감을 나눠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해외에 있는 그런
부품업자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이 밸류체인에만 들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폴리티컬 리스크를 갖다가 줄이는 방안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를 갖다가 조성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희는 이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이 성장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아니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압니다. 여기서 저희가 균형적인 시각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훨씬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장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정밀한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할 거고 새로운 사업자의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도대체 혁신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아니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법이나 규정이라는 게 혹시 이게 발목 잡지 않냐 아니면 이게 법 저촉이 되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법 집행하고 관련된 기업 경영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때 법을 갖다가 집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관련해서 적용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냐, 효율성, 보완성, 긴급성이라는 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적용제가 된다라는 걸 저희가 명확히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M&A를 할 때 그 M&A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M&A 규정을 보시면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30일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복잡한 사안이거나 아니면 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90일 이상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M&A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소비자라는 말을 굉장히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사실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라고 저희가 집단으로 생각을 하면은 기업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소비자가 왕이라는 측면의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소비자는 시장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인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개별 소비자가의 개별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약자다 이런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전히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소비자 중심 경제에서도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구조적인 접근의 가장 기본은 저희는 정보 제공이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시장의 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안전과 정보에 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비자,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 시스템을 저희가 강화를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고 그리고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하는 방안이 법무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긴 강연이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맺은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꼭 좋지만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체질을 개선을 하고 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정한 경제 질서가 그 기반으로 인프라로 작용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가 원하는 거는 이런 공정 경제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국민들에게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시장 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시장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주만이고요. 제가 나오는 가장 처음으로 하는 강연이 오늘입니다. 이렇게 강연에 나온 게 상공회의소가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처럼 각계의 그리고 스펙트럼이 넓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제도나 아니면 저희 집행은 어느 기업을 아니면 어느 기업 집단을 발목 잡기 위한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잘 나아가기를 위해서 인프라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셨거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 이종태입니다. 요즘 여러 기업들이 공정거래에 관련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공정경제,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특히 정보 제공을 통한 자율 준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위원장님의 자율발적인 혁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율 준수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거는 Q&A라기보다는 요청 사항이네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강연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의 법 규정 아니면 제재만 가지고 건전한 생태계가 마련된다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기업에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 기업의 협조의 출발점이 바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요. 좋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에 저희들 여러모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지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필요하시면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필요하시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도 그렇고 아마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기업에 있어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법 준수가 기업의 가치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자율적인 법 규정을 준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로 이게 기업 안에서 내부적으로 실제로 이게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경영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손 드시면.
예,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의원입니다. 이른 아침에 기업들이 더 왕성하게 경쟁하면서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대한 내부 거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특허나 관련 설비 보유 회사가 계열사밖에 없는 경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사업성이 불확실한 경우 이런 경우엔 내부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의의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잘 설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강연 도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고 우리 기업에 대해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사업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의 혁신하고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효율성이라든가 보안성이라든가 긴급성, 이 긴급성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도 포함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나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 내부 거래에 대해서 공정위가 모든 내부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법규에서도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는 내부 거래가 금지가 아니라 부당한 내부 거래의 금지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내부 거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희가 조금 더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이게 지침으로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어떤 게 부당한 내부 거래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지금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부당한 내부 거래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발생한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계열사하고의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재, 부품, 장비 사업에서는 부당한 내부 거래라고 제재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 분 더. 네, 저쪽에. 네, 아마존카 대표 조성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내부 거래라든가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해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거는 사전에 예비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편법으로 그런 것들이 다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선진국들 일부 국가들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면서 상속 과정에서의 엄청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그 부분만 조금만 손을 보시면 이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내부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들을 기업들이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호 공정거래위원님께서 오히려 공정거래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문제 제기를 하시고 해법을 제시하신다면 사회적 이슈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멘트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부당한 내부 지원이라는 게 편법 승계하고 관련이 있고 이 편법 승계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냐.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게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거는 정말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영역이 아니고 법에서 허용된 게 아닙니다. 대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상속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님이라든가 다른 부분 장관님들이나 정부에 계신 분들을 만날 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상속세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말씀은 전달할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받을까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추후에라도 건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국에 전달해 주시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을 해주신 조성욱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